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또 이제 게스트를 또 특별하게 또 모셨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이시자 또 이렇게 작은 회사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퀄리티 있게 뉴스레터와 유튜브로 풀어내시는 네버슬립 임선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우님,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우님 네버슬립 쪽의 유튜브와 뉴스레터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이렇게 또 모셨는데, 제가 진짜 평소에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의 뉴스레터를 보고, 와, 이분은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다 영광입니다. 세 분 다 진짜 너무 내적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저 장평님도 저 구독자 막 한 2-3천 명일 때부터 알고리즘에 보고 열심히 너무 콘텐츠 좋은데 왜 떡상을 안 하지? 네. 언젠가 떡상할 텐데 너무 떡상해서 검증하기 힘든 느낌. 그렇구나. 차기 떡상 후 여기 계시네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네, 기도합시다. 같이 저희 기도하는 시간. 네. 닉네임이 너무 멋있으세요. Never Sleep.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죠. 가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쵸. 잠을 안 자겠다는 거야? 근데 약간 처음에는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너의 고민을 내가 풀도록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이밍을 했는데 네.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잠들어도 계속 돌아가는 어떤 경영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선우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신 그런 모토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왜 이제 네버슬립이라는 브랜드에서 그런 다른 자본 조직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제 노션이랑 이제 그런 협업 툴을 가지고 작은 조직이 어떻게 좀 업무 체계를 세팅하고 실제로 이제 누락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세팅을 도와드리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뉴스레터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제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내가 어떤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한 분야에 오래 있거나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창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이제 고객사들 만나면서 알게 됐고, 저도 원래 처음부터 일은 한 건 아닌데, 이제 고객분들하고 만나면서,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나? 해볼까 했는데 너무 가치를 느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벗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조금 더 대충은 짐작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작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규모라든지 아니면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시스템 없이 비효율적으로 뭔가 체계 없이 돌아가는 문제를 체계화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이를테면 어떤 업무들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선우님이 무엇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구나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케이스가 너무 고객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해요. 가장 먼저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돌아가는 업무를 좀 상상해 보면 일주일을 상상을 이제 해본다고 했을 때 처음에 월요일에 주간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이슈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회의에 대한 설계 자체가 없는 조직이 대부분이었어요. 회의를 하면 어떤 기준으로 뭘 가지고 회의를 할 건가, 공유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자료 공유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회의 때 어떤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보통은 이제 주간에서 하시겠죠. 지난 주말에 말이야,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메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세팅해봐. 본인도 모르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듣고 이제 해보라고 했을 때 직원들은 사실 이걸 이제 대표님이 그리는 결과물의 모습을 모르고 업무 지시만 받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업무들도 있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업무들을 실제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공유되고 이런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노션이든 슬랙이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은 슬랙으로 하고,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나 업무 관리는 노션이나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네. 개발 조직 같은 경우에 아사나든 여러 툴을 쓰실 텐데, 이제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카카오톡 안에서 이제 모든 업무들이 돌아가니까, 카카오톡이 이제 이게 업무 툴은 아니다 보니까 휘발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지시를 내렸는데 왜 안 되고 있어? 이게 이제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한다고 바쁜데 또 일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언제 다 해요? 하면서 본인도 이제 사실 일을 못 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와서 조직도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드리는 거는 그 사실 R&R도 좀 설정이 안 돼 있는 조직도 많거든요. 그게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일단은 뭐 5명 지금 뭐 2-3명 일하는데 그게 뭐 필요해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한 명씩 늘어나고 또 채용을 하면 이제 이 사람 채용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업무를 줄지 그걸 다 기준을 정하고 저희는 이제 보통 회사들은 가는데 이제 이게 한 명 한 명 R&R이 좀 구분이 명확치 않고 일절 다 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 일이 많으니까 일단 채용 먼저 하고 그때 일을 주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회의 기준 그리고 업무 체계는 업무 관리는 어떻게 뭐 자료 관리는 어떻게 이제 이런 거를 그 조직에 맞게끔 협업 툴을 좀 추천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진짜 처음에 만났던 고객사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였거든요. 이제 거기는 사실 그 프랜차이즈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류팀도 있고 마케팅 팀도 있고 다양한 팀이 있어요. 현장 팀도 있고 어쨌든 내부에서 사무 조직 보시는 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일을 잘 하려면 사실 노션이라는 툴은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한테. 네. 어르신이라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사업 시대 넘어가면 새로운 툴 익히는 게 너무 장벽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30대도 어려워해요. 네. 모르는 사람 엄청 맞아요.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UI, UX가 너무 익숙치 않은 분들도 사실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직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이제 담당자분에 좀 얘기해서 플렉스라는 그 좀 플로우라는 툴을 우리가 써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제안드려서 근데 그걸 또 툴이 있지만 그 툴 안에서 그걸 잘 쓰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럼 지금 업무가 쭉 이렇게 있는데 뭐 물류 업무 있고 마케팅 업무 있고 이랬는데 이거를 그럼 이렇게 폴더링을 해서 구분 지어서 이렇게 하고 회의록 작성할 때는 이런 양식 템플릿을 써보셔라. 여기서 좀 부족한 거를 피드백 주시면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체계를 잡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부에 있으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 건데 네. 보통의 작은 조직은 시니어가 뭐 들어오거나 이제 아니면 좀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든지 유니콘 기업에서 있던 분이 사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계를 잡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빌딩하는 경험이 없는 분이 대다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너네는 어떻게 일하고 있어? 이런 걸 또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디서 뭐 찾기도 그렇고. 맞아. 물어봐서 또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서로 약간 그런 정보를 막 공유하진 않으니까 약간 기밀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없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봐도. 그래서 뉴스레터를 사실 시작한 계기도 요거였어요. 저도 이제 막 창업을 해서 뭔가 이걸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빌드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즈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데 분명히 0에서 1의 과정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있을 텐데 단계별로 어떻게 스텝을 밟아갔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은 조직에 정말 일잘러 코치 역할을 해주셨군요. 정리가 되는 표현입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COS, Chief of Staff의 느낌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쪽은 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조직 자체를 정리하고 경영 관리를 시스템을 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랜서로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또 네버슬림님 그 하시는 업무와 해결해주는 문제 한 번만 더 정의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 직장인분들 입장에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그 대표들이 이렇게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사업이 초기에 성장할 때는 이 조직적 효율성보다는 뭔가 하나의 어떤 말씀하셨던 스페셜티 핵심 역량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조직이 세팅되고 매출이 생기니까 사람 뽑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사실 제가 본 뉴스레터는 사실 그 앞쪽의 문제 초기에 이 회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는 두 번째 어느 정도 조직이 세팅됐을 때 비효율을 해결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 건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요. 맞아요. 생소할 것 이게 같아요. 가능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잖아요. 이게 네. 보통의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하는 일 맞아요. 인 거죠, 사실. 네. 되게 그런 이제 작업들을 작은 조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런 코치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시장이 너무 작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있는 시장에 제가 갈 수는 없거든요. 뭐 제가 예를 들면 엑시단 뭐 창업가도 아니고 엄청나게 뭐 스페셜리티를 가진 막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력으로 뭐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좀 작은 조직을 좀 초점을 맞췄고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도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다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문의 줬던 이제 거기서 다시 의뢰가 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가 와서 이제 체계를 잡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죠. 사실 그건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마케팅을 먼저 하기로 했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이거 체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거 지점 늘어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걸 먼저 한 거였고 다시 의뢰가 온 거는 우리가 이제 사옥도 지으셨거든요.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이 이제 한 15명, 2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계속 채용을 늘려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성장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직의 성장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를 보통은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부적인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셔서 이제 중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제 사업의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시장에서 좀 적절한 가치를 나한테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나름의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3년은 뼈 빠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말 나온 게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길래 그런 걸 하실 수 있게 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창업에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직만 4번 하고 이제 창업을 했다가 한번 폐업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대로 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힘든 거였고 이제 직장 생활의 제가 직장이 이제 스타트업이었어요. 이제 병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제 죽음의 계곡에서 대표 혼자 남고 이제 다 막 퇴사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처음으로 협업 툴이라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거의 한 10몇 년 전이니까 저한테는 너무 신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문서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당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할 거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만큼 돈 벌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창업 아닌 창업을 좀 한 거죠. 근데 그때 좀 실수였던 게 어떻게 이게 직장에서 스타트업에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일을 했다고 제가 막 실력이 있고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 광고 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스타벅스에서 가회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약간 어떻게 스케일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말을 하는 거랑 영어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랑 완전 다른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고 나서 알았어요.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빌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난 창업이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때는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친구들 좋은데 이제 취업하고 이렇게 초조하잖아요. 불안감도 엄청 엄습하고 나 여기 스타벅스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게 한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고 이직 준비하시면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 불안감을 되게 잘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들어간 게 제조기업이었거든요. 그 이제 현대기아차에 이렇게 수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향장치 이런 걸 만드는 이제 기업이었는데 그 제가 또 들어간 게 기술 영업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 말고 다 이과고 저만 이제 문과였고 그래서 문과가 좀 다르게 어떻게 일하나 보자 하고 이제 뽑으신 거죠. 근데 제가 남자식 체험. 그래서 그때 거의 진짜 그때 취업이 진짜 이렇게 힘든다는 거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알았거든요. 인턴을 한 90명, 80명 뽑아서 한 절반만 정직원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그 안에서 너무 치열했거든요. 공채 그런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도 되게 치열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한 자리인데 딱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생각한 조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스타트업이랑 문화가 너무 다른 거죠. 보통 상상해 보시면 경상도, 경상북도, 대구 인근에 있는 영천에 있는 회사였는데 자동차 제조기업이에요. 이 남초 회사가 그런 남초 회사가 없어요. 한 팀원이 한 10명 있으면 제 바로 윗사수가 여자분이었고 다 남자고 거의 그 층에 있는 대다수가 남자예요. 근데 저는 그런 조직이 너무 안 맞는 거를 이제 가서 알았죠. 거의 군대 같은 문화였고. 어쨌든 거기서 근데 제가 배웠던 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예를 들면 서비스 지표가 안 나오니까 새로운 걸 좀 해보자. 그래서 막 그로스 해킹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아이디어 막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는데 여기 와서는 진짜 하나의 부품처럼 이제 제가 딱 주어진 업무만 하고 위에서 시킨 보조 업무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엑셀로 막 원가 계산서 다루고 하는데 저는 그걸 너무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뭘 느꼈냐면 제 포텐이 뭐 100이라고 치면 한 30밖에 안 나오는 느낌? 이전에는 그래도 그거보다 나았는데 그래서 자존감도 되게 떨어지고 여기서는 제가 일잘러가 아니라 완전 저성까지인 거예요. 얘 잘할 것 같아서 뽑았는데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약간 그때 뭔가 저성과자로서의 어떤 그 느낌과 그리고 근데 그 안에 팀 분위기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보수적이고 막 끝나고 막 술 먹고 회식하고 막 폭탄주 막 10잔씩 먹고 이런 조직이지만 일할 때는 되게 프로처럼 하는 조직이라서 뭐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사람을 뽑으면 일하는 방식부터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태스크를 하나 줬을 때 언제 끝날 것 같은지 보통은 이제 예상을 하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사수 입장에서 이거를 얘가 이 정도 할 거니까 다음 일을 주고 본인의 일도 이제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를 다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그런 걸 좀 제대로 하나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제 한 팀이 이제 돌아가는데 해야 되는 일련의 업무가 있는데 네. 그게 또 직위마다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네. 사원이 해야 되는 업무, 대리가 해야 되는 업무, 과장이 또 해야 되는 업무. 그래서 그걸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좀 익혔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좀 약간 놀랬던 부분은 시스템이었어요. 거기가 매출액이 그래도 전체 계열사 다 합해서 한 5천억대 되는 이제 큰 기업이었는데 네. 돌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잘 짜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도 듣기로 이제 그 창업자분이 계시고 그 창업자 이제 2세분이 계실 텐데 원래 사업을 이어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른 그룹사에 계셨대요. 네.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을 과장까지 하신 거죠. 네. 회사가 이제 좀 흔들거리면서 이제 창업자분이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와서 좀 회사를 같이 좀 하자 해서 오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동료가 되게 놀랐겠는데요? 김 과장 이랬는데. 부회장님. 그렇죠. 알고 보니. 그래서 그때 약간 저는 좀 놀랬던 게 보통 회의하면 이제 다른 팀이랑 이렇게 뭐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회의 자 회의합니다 자료 돌아가고 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회의가 일단 자료를 이 정보를 습득하고 생각하고 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회의를 하면 이제 어떤 회의를 이제 올리고 관련 팀에서 자료 다 업로드 시키게 하고 이제 그런 게
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것부터 되게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빠져도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이런 게 너무 잘 짜져 있어도 가능한 거구나를 이제 그걸 나와서 이제 알게 됐죠. 그렇죠. 있을 땐 나오면 모르죠. 알아야죠. 있을 때 진짜 네. 그게 왜 이렇게 절차가 많아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맞아. 뭐 학교란 철창에 갇혀 뭐 그러다가 나오니까 되게 안전한 곳이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나와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이직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그냥 직장인이었으니까 이게 매일 저희 팀만 야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근한다고 또 부부싸움하고 막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상사의 미래가 나의 미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 미래가 좀 암담하더라고요. 네. 암담하기보다는 제가 꿈꾸는 방향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라는 책을 제가 그때 읽었는데 그 저자분이 이제 일본에서 일본 주식시장에서 상장하고 엑시트하고 이제 좀 큰 성과를 이루신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좀 짧은 기간에 좀 큰 성과를 낸 경영자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너무 잘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류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뭐 테슬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기존의 이 자동차 이 시장에서 이 회사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근데 그것보다 내 개인이 이 안에서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생각을 했을 때 크게 환경을 안 바꾸면 달라질 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느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식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방향을 좀 찾다가 저한테 이제 아까 그 책에서 던진 질문을 떠올려 봤을 때 저한테 키워드는 2개였거든요. 베트남과 부동산. 왜? 의외의 키워드네. 갑자기 이야기가 확 튀었어. 갑자기 뭔 얘기지? 예.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그때 막 뭐 호갱노노라든지 예. 이런 프로테크 서비스가 막 이제 나오던 시기여서 그때 막 그런 빈틈에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기획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공간에 넣어서 뭔가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는 내가 가면은 내 역량을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호갱노노가요? 아니면 어디가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과 공간과 관련된 곳을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어쨌든 그 업계에서 이제 제조 기업이고 저는 기술 영업이라는 그 파트 안에서 딱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쟁사로 이직을 하거나 이제 그러는데 저는 그 시장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너무 갇혀 있는 느낌이고 제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딴 시장을 가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편견으로 다 제쳐두고 제일 큰 시장으로 가자. 야, 너무 인사이트가 있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난 소피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 맞아요. 것 같고, 저도 디자이너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딴 길을 간 거인데,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었죠? 베트남은 이제 그때 막 뭐 중국인이 베트남인이 펀드 투자를 이제 막 많이 하던 시기였고 이제 네. 베트남 시장에 엄청 투자가 막 많이 몰리고 막 부동산 투자도 많이 몰리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이제 휴가 때 갔다 왔는데 이게 좀 제가 일부러 매년 같은 숙소에 묵었거든요. 근데 지난해보다 막 달라져 있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 채용 사이트에서 막 뒤졌어요. 베트남에서 일하는 이제 포지션이 없나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 이제 2개 중에 먼저 찾았던 게 이제 부동산 쪽이었고 그래서 부산에 부동산 개발 이제 쉐어 하우스랑 공유 오피스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그런 공유 오피스 브랜드를 애초에 기획하는 시기부터 딱 들어가서
그래서 그 공유 오피스 기획에 참여하면서 이제 홍보를 막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서울에 이제 그런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취향관이라든지 막 이제 그런 로컬 비즈니스, 로컬 막 콘텐츠 이런 게 막 떠오르던 시기여서 이런 걸 좀 부산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가 한번 기획을 해봐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런 기획하고 이런 일이 좀 잘 맞고 그러면 내가 역량을 여기서 빨리 보여줘야겠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거의 연봉을 50% 삭감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그냥 기존의 업력을 인정을 전혀 못 받고 들어왔어요. 이제 그럴만 하죠. 사실 뭐 부동산이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덕에 이제 막 그 공간을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뭐 수지 분석도 해보고 이제 뭐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적절한지 막 이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커뮤니티 기획도 막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거기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이 한 10명 정도였는데 그 조직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게 5명에서 한 10명 조직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인원이 이렇게 필요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대표님은 당시에 이제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 작은 조직에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비용적인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투자가 회수가 돼야지 이제 적절한 투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회수가 되려면은 그만큼 뭔가 결과치가 딱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숫자로 뭐 판단이 돼서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제가 봐도 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힘드니까 채용을 한 게 아닌가. ROI가 안 나오는데 사람을 괜히 뽑고 괜히 잉여 시간을 많이 남기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당시 대표님은 그거를 좀 다른 투자 유치도 받고 어쨌든 베팅을 하신 거죠. 네.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좀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싶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이직할 또 그 제안을 또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직을 한 곳이 이제 대형 카페를 개발하시는 이제 대표님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케팅이랑 뭐 브랜딩 같은 거를 이제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거기서 가서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출근해서 대표님 저 어떤 일 하면 될까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사실 그 대표님이 좀 원하셨던 거는 거기는 사실 카페지만 본질은 부동산 개발이고 이제 저평가된 매물을 사서 카페로 밸류업을 한 다음에 그걸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엑시단다? 네, 간평을 높게 받아서 네. 또 다시 대출로 또 사고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똑똑하다. 갭 투자 같은 개념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게 좀 그 당시에 그렇게 접근을 타이밍 좋게 너무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기였고 지방이었고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게 600평짜리 수영장이었거든요. 네. 14년 동안 비어있던 용도의 어떤 수영장을 그걸 바꾼 거예요. 경매로 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씩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과정에서 또 제 팀원으로서 이제 느낀 거는 저는 이 또 브랜드에 너무 저의 에너지를 많이 썼다 보니까 그 브랜드로서 해야 되는 결정이 있고 그게 아닌 결정들이 있는데 대표님이랑 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좀 애정을 쏟아서 아니 이게 프랜차이즈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안 할 거면 이렇게 하고 약간 그 브랜드를 훼손시키면 안 되는 그런 결정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카페에 뭐 타로 카드를 넣겠다. 그러면 약간 이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여기 들어올 게 아닌데.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브랜드 가치로 보기보다는 이 카페가 잘 운영이 돼서 그냥 더 좋은 성과를 내고 확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러던 이제 찰나에 이제 마지막 스타트업으로 또 다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제가 첫 번째로 일했던 그 직장 동료 형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저를 오랫동안 이제 봐오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6명일 때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한 6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팀이. 지점도 늘어나고. 네. 근데 제가 거기서 경험했던 게 사실 지금 하는 일에 거의 한 8할은 되는 것 같아요. 그 팀빌딩을 하고 채용을 어떻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부산에 1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은 또 새로운 지점을 계속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를 이제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산에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를 이제 제안을 주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또 팀빌딩을 하니까 사실 그 이전에 제가 직장에서 경험을 했던 거는 다 그냥 이제 팀원으로서의 경험이었고, 네. 뭔가 관리자로서 내가 팀을 빌딩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쨌든 말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지점이 나눠져 있으니까 협업 투란에서 뭔가 섞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처음이니까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가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투자 유치도 받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CEO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그 경험이 엄청 많으셨던 분이어서 그때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면 숙박업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체류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는 보통 길어도 3시간, 4시간. 네. 그리고 뭐 밥을 먹으면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인데 이 숙박업은 체크인부터 나갈 때까지 너무 길잖아요. 맞아요.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리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이제 이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이거 그 체계를 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하는 대표님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치는 일이 바빠서 우선순위 알겠고 이거 체계 잡아야 될 거 알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거를 저한테 레버리지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관리자로서 하면서 그걸 진짜 막 그 직장인인데 제 사업처럼 막 했단 말이에요. 주말에도 일하고 막 4시간씩 자면서 막 12시에 막 전화 오는 거 응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 경험을 이제 하고 나서 그걸 좀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각각 조직에서 좀 다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팀원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관리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좀 장점이 되더라고요. 사실 직장인일 때 제가 이직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이 좋진 않잖아요.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컨설팅 하니까 그게 장점인 거예요.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있어봤고, 네, 네. 그리고 저도 제 그런 공간을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에도 있으니까 IT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업종은 다 커버리지가 되는 게 좀 장점이었고, 그걸 해보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와 그 콘텐츠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지금까지 일을 했었던 어떤 배경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가 되는 거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IT 업계랑 스타트업 업계만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주로 컨텐츠들의 소재들이 그런 건데, 전 네버슬립 그 뉴스레터를 봤을 때 좀 놀랐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디지털스럽지 않은 옛날 전통적인 기업인데 알짜 기업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잘 돌아가는 회사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는 게 우리는 이쪽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오히려 되게 신선하고 좋게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게 당연하고, 뭐 빠른 피봇,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그리고 뭐 제이커브 성장, 이런 것들이 당연한데, 이제 선우님께서 경험하신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알짜배기로서 작은 조직이 이제 탄탄하게 이제 흘러가는 듯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잘 캐시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제 그 다음 스텝이에요. 이제 그런 뉴스레터들을 매주 혹은 매달 발행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는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방향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저도 컨설팅 하면서 이렇게 그 애초에 시작된 게 마케팅 대행에서 시작을 했고, 네. 이런 니즈에서 가치를 제가 줬던 컨설팅에 대한 가치를 느끼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집중으로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스케일업이 안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강의든 컨설팅이든 맞아요. 시간을 바꾸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제 조씨님이 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결국은 좀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존에 사실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유니콘 기업이든 뭐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제 제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사례들은 본인들한테 지금 내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너무나 먼 얘기가 아니라 좀 한 발짝 두 발짝 앞선 사람들 이야기니까 여기서 좀 캐치할 포인트가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포인트를 좀 모아서 정말 작은 뭐 MBA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네. 정말 작은 그런 경험이라든지 지식적인 거를 실무에서 녹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가 제공을 하고 그런 걸 구독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되게 니치하네요. 더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대표님들이 많이 보실 만한 어떤 그런 그런 내용이랑 그리고 모일 만한 분들도 다 내가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지?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분들이 모인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니즈가 뭐예요? 네, 정확하게는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돼요. 저도 일할 때 저도 이제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분을 두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직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일을 잘 배분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부족한 게 정리더라고요. 막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도 노션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해달라 쪽으로 하는데 선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작은 조직이 좀 커져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챙겨가야 될 체크리스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사실 위임이 다들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위임이 안 되는 거. 네. 근데 그 위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서 그런 걸 가치로서 좀 제공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게 감성적으로 내가 미안해서 위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냥 사람의 진짜 MBTI처럼 막 나눴을 때 그런 게 안 돼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기다려주지 못해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더 빠른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구조화나 뭔가 체계화가 정리가 안 돼서 위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위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위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잘하고 있나 약간 확인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잘하는 케이스, 뭐 안 되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케이스를 이제 그들한테는 사실 그걸 찾고 고민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좀 줄여주는 역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퍼블리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 일잘러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네. 이제 저는 거기서 되게 그 가치를 많이 느껴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타겟이 뭐 작은 조직이라고 해서 뭐 10명, 5명일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 시장도 저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도 사실 1인이지만 조직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고민은 똑같거든요. 어떻게 이걸 스케일업하고 어떻게 뭐 위임을 하고 어떻게 체계화해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네. 이제 그런 걸 좀 담았을 때 그런 케이스들을 정기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네. 하겠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치를 느낄 것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례를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그런 문제를 겪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 뭔가 안 중요한데 그 급한 일들을 끊어내고 중요한데 못하는 일로 전환하는 거는 되게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대표님의 결단이기도 하고 조직의 결단이기도 하고 그걸 좀 어떻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좀 밀어주시는지 그런 포인트도 알고 싶어요. 그게 진짜 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외부자일 뿐이고 컨설팅 할 때도 사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말씀 주신 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미완인 상태가 너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가이드를 이제 드리고 잘 되는 케이스를 알려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 될 확률이 높고 맞아요. 잘 되는 공통적인 케이스들은 이런 케이스들이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제가 가이드 드리는 이 템플릿으로 그냥 고민하시고 결정하셔라. 약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드리는 게 좀 그나마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이거를 좀 기획하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가치라고 하면 아마 뭐 1대1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접하지만 콘텐츠 사실 바쁘잖아요, 대표님들이.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다 습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코칭하는 시간에 그런 문제를 좀 뾰족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코칭이 좀 들어가면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칭이 맞아요.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장사에서 사업이 되고 사업이 회사가 되려고 하면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어렵죠. 네. 맞아요.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으면 저는 또 다른 면을 받는 저와의 실패가 떠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직원을 5명이라도 채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네, 그쵸. 엄청난 그 일이에요. 고정 비용을 감당하신다는 게 그쵸. 대단한 대표님들이죠. 맞아요. 저희가 막 IT에 있었기 때문에 제이커브에 익숙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건 투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사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채용을 하려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의 매출, 연에 2억에서 3억까지는 1인당 뽑아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냈다는 건 일단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을 추구를 하는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사장님들이 마치 뭔가 맞아요. 네, 작은 회사 대표님들 일단 리스펙트 한다는 거를 맞아요. 명확하게 해드려야 맞아. 돼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쵸. 예, 효율은 진짜 너무 못 쳐낼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효율은 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전 선우님 비즈니스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자 저의 뭐 고민과 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작은 기업을 위한 그 경영 컨설팅 회사 같은 느낌,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나 그런 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사실 그 회사들은 그 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컨설팅 분야도 좀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업종별로 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보다는 좀 정형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작은 회사는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도 산적해 있고 그리고 그 해결 방식도 사실 너무나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그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 이게 일단 1번의 컨설턴트로서의 그 해결 방법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과연 스케일이 나오는 사업일까? 여기에서 한 것들을 이쪽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은 기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마케팅에 보면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고객 경험 병원을 가서 뭐 어느 병원 갈지 찾고 내원하고 뭐 상담하고 이 경험에서 이제 사실 설계가 잘 안 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담당자의 뭐 적객을 하는데 뭐 멘트가 너무 안 좋다. 아니면 뭐 나가는데 뭐 청소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자의 시선에서는 잘 모르는 거고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쓰는 건데 저는 이 회사 안에서 업무에서도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 여정 지도라고 저만의 프레임워크를 좀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컨설팅 한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직원분들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각자의 이제 업무 뭐 CS 팀, 뭐 마케팅 이렇게 각자 업무의 플로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각자의 그 업무 플로우대로 흘러가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데 나만 문제라고 느끼는 게 또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좀 비주얼화하고 좀 도식화해서 여기서 그러면 쭉 펼쳤을 때 문제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보이고 체계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였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회사가 진짜 체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진짜 큰 문제였네. 이런 게 좀 뾰족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세미나 워크숍 통해서 확실히 보이겠네요. 네네. 나 그거 좀 너무 공감돼요.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일단 예를 들면 뭐 메이크라는 툴 이런 게 너무 요즘은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자동화할 거는 그렇게 추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매뉴얼로서 풀 수 있는 건 추리고 그럼 외주 줄 수 있는 건 또 추리고 이렇게 하면 좀 슬림화 되는 거죠. 뭔가 비만이었던 내 생각의 고민이 되게 커졌는데 이걸 좀
줄이고 사실 그 과정만 해도 가치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구에 되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도구를 놓고 그다음 뭘 개선할까, 뭘 자동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선우님이 말씀해주신 기존의 일을 쫙 늘어놓고 조직 내에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도구를 적용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작은 기업에서 확실히 개선되는 포인트가 있겠다. 저도 네. 공감했습니다. 저도 네. 풀쟁이로서 너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했지만 하반기 목표 중에 하나는 영어로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일단 노션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 컨설팅을 북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유료로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좀 진짜 의미 있게 사람들이 보고 제 콘텐츠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걸 외국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모델을 하시는 분을 찾았어요. 이거 워킹이 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시는 거를 그냥 영어로 현지화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꿈입니다. 사실 롱테일 하면은 사실 고객의 수를 이빠이 늘리면은 되게 정석적인 해결이긴 하죠. 롱테일로 이빠이 늘린다는 문장이 그러니까 워낙 그 캐치프레이즈하네요. 작은 버티고 작은 맞아. 니치니까 사실 이제 네. 대고객을 늘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영어 교사도 하고 좀 자신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편집을 또 하면 되니까. 그죠. 요즘 AI 도움도 받고. 저도 페이젠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괜찮은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모수를 늘리는 방향도 있는데 그럼 단가도 높아지는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북미 타겟이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비즈니스에서 스케일업이 절대 안 난다고 생각하고 뭐 물론 어마어마한 스케일업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한국 고객 이 한국에서 작은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북미는 그게 좀 상한선이 다를 수 있다고 좀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저도 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이번에 베트남 출장 가시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되게 많은 대표님들을 인터뷰하실 예정이라고도 들었어요. 왜 그렇게 베트남에 열정이시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진짜 막 한 3년에서 5년 안에 이주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3월 달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서 이주를 하는 게 불효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아예 가서 이제 사업을 할 거리를 찾으려고 갔는데 네. 지금은 일단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좀 시장조사 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시장조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북미에서 하는 비즈니스를 네. 거기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1인 기업, 소규모 기업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태핑을 해보시는 거고. 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는 사실 엄청 젊은 나이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툴에 너무 익숙하고 이제 한국에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그들이 똑같이 느낄까 약간 이런 건 있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특이한 요즘 2호도 베트남을 진출하시더라고요.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업이 되게 붐인 것 같고. 거의 젊잖아요, 인구가. 네, 인구가 젊고 다 되게 기술에 엄청 밝고 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은 제가 그 부분에 잘 모르지만은 어떤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길래 그렇게 다들 탐내하는 걸까 하는 게 있는데 선우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인건비. 그러니까 역시. 네. 한국에서 개발자 구할 때 이제 주니어 개발자, 경험 없는 주니어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베트남에서는 뭐 3, 4년 경력의 일잘러를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갭 차이가 있으니까 네. 분명히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생각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객단가가 높은 게 북미 쪽이니까 그럼 제가 조직관리 컨설팅을 하다가도 여기 근데 웹사이트가 너무 지금 올드하고 마케팅 뭐 퍼널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업셀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러면 베트남 개발자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칭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근데 여기서 또 분명히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베트남 개발자랑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허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잘 이거를 고객의 니즈와 맞춰서 할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들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인사이트 좀 깊게 얻고 싶고 여러모로 이제 레버리지를 위해서 네. 생각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가는 김에 또 인터뷰도 이제 그러네요. 하면서 다 얻고 가시네. 네, 이런 좁은 시장에서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 확장성의 문제는 글로벌로 보는 것이 가장 정석인데 못하고 있는 건데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일단은 존경스럽고 그 방법으로 일단 뭐 컨텐츠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채용이 있어서의 어떤 그 임금 차이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전략도 되게 좋은 어떤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성공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크리에이터들도 긴장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좀 녹음해가지고 할 수 있게. 저 AI가 좀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근데 북미 시장이 가장 그 시장 규모도 크지만 경쟁도 좀 치열하고 되게 선구적인 어떤 컨텐츠 만드는 사람도 많은데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컨설팅한 경험이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에서는 조금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용기를 줄 수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한국 교포신데 그 노션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시간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이거 괜찮다. 그 주변에 노션 쓰는 사람이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도? 캐나다도? 사실 캐나다가 그 좀 촌일 수도 있죠. 너무 크잖아요. 미국도 너무 크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사실 똑같잖아요. 노션 안 쓰는 사람도 아직 너무 많고. 맞아. 사실 노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AI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갈 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분 통해서 좀 생각의 씨앗이 있었다면 그분이 이제 물을 뿌려준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분은 제가 그 퓨처플로우 그 태연님이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태연님이랑 같이 태연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맞아요. 거기 계신 걸로 들었어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아예 글로벌로 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이제 그걸 기획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랑 커피챗 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걸 영어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렇게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분한테 영업을 해서 뭐 수익 쉐어를 한다든지 뭐 진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트업 씬에서 모두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빠르게 만들고 그 확장력으로 유통을 좀 쥐고 있다고 치면 중국은 조금 못 미치지만 진짜 막 100개, 200개 복사해서 빠르게 낸다고 하면 한국은 중간 단계에 있대요. 되게 빠르게 복사도 하는데 마감이 되게 좋은 제품을 낸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잘한대요.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은 사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꽤 일 잘하는 그냥 종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민족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쟁력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꼭 업계 1등만 다 먹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장피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피엠 고유. 리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영어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도 영어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된 컨텐츠들이 확실히 또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또 맞아요.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여쭤봤는데 선우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시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되게 영감을 많이 진짜. 얻었네요. 진짜 저도. 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단기의 성과를 내는 거는 그냥 제 목표였어요. 그냥 목표는 가서 내가 생각하는 도달하는 그 어떤 뭐 매출이나 뭐 구독자나 이런 볼륨을 가져가고 그거는 시기가 언제 오든 그냥 간다. 포기하지 않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지금 그 선우님의 이렇게 지난 여정이랑 현재 생각이랑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아, 진짜 영감이 많이 되는 너무 좋은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얘기하면서 생각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나 혼자 부자의 마지막 코너를 이제 얘기 나눌 차례입니다.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고민 해결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 요즘 현재 지금 하시고 계신 고민 나눠주시면은 저희가 패널 3명이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는 네. 그런 시간인데요. 한번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도 그렇겠지만 세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말 많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커피챗이든 협업을 하자는 제안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제안이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너무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수익이 안 나와. 그랬을 때 이게 의미를 가치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모두 다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선택 기준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그걸 결국에는 만들어 나가는 건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어떤 걸 보시고 좀 기준을 잡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하셨는데 약간 고유명사처럼 포지션이 된 것 같아. 맨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너무 좋죠. 그래요. 먼저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가벼울 것 같아서 다들. 네. 이게 저는 그 협업이라는 사실 단어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협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분들 거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거절의 준비를 하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제안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협업이라는 단어를 좀 안 좋아하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그냥 이건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그 제안이든 뭐든 받았을 때 그 기준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홍보를 끼얹었을 때 내 제품이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제안하는 쪽은 사실 잘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내가 어떤 자원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사실 그건 저는 별로 이슈가 안 됐던 게 최근에선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뭐 할지 모르고 내 제품 좀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나 도움이 될까? 이게 고민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제품 확실하면 사실 그거는 별로 이슈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누구랑 같이 일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도 스스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좀 많이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을 되게 낮잡아보고 지르는 성향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하는 성향을 일단 첫 번째로 봐요. 그러니까 저를 메이크업 해주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일을 질렀을 때 이걸 마감해 줄 수 있을까? 여튼 그래서 그것 또한 저로부터 비롯된 제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일단 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일을 끝낼 건지 안 끝낼 건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평판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전혀 사실 평판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너무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 사실 와본 적도 없지만 거의 안 할 예정이고요. 저는 뒷조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사를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어떤 일을 해왔는지.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요약해서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 욕망을 직시하고 되게 자주 바뀌는 욕망을 빨리 그 노트 같은 데다가 좀 정리해서 잘 반영을 언어화 해놓고, 그리고 그 욕망에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되 정말 보수적으로 그 팀을 형성한다. 이게 그냥 요약하면 이런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욕망에 대해서 최대한 잘 정의하려고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는 건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좋은 창작자, 그리고 나 업계에서 리딩할 수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가 제일 좀 욕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인식하니까 이 사람이랑 협업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제안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내가 지금 혼자 만들었을 때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랑 하자고 하는 이 컨텐츠가 내가 그 업계에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내 목표와 잘 맞을까? 그냥 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좀 선택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랑 같이 할지를 판단하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게 매번 바뀐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전에 생각이랑 지금이랑 또 완전하게 달라졌고, 뭐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지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잘 반영하고 언어로 정리해 놓으려고 하고요. 사람은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사람을 이렇게 좀 채용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또 느꼈는데, 아, 절대로 사람은 빨리 늘리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좀 더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하되 이제 그 보수적인 것의 기준은 이제 제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와 얼라인 되는 사람이냐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가다가 또 바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이랑도 당연히 헤어질 수 있는 것 같고, 헤어질 때 그냥 그런 솔직한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말하면은 또 대체적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욕망의 기준으로 말씀하실지 저도 기준을 항상 삼아요. 협업이라는 거에 대해 틀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그 기저에는 이미 제가 이제 선우님과 인터뷰 했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 시간의 자유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라면, 이제 그런 것에 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오케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정량적인 부분으로 협업을 막 같이 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성장하고, 혹은 내가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여러모로 앞으로 이제 일을 같이 해나감에 있어서 계속 이제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것도 좀 많이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하나의 틀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 느낌을 좀 스스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 100억 기업을 만들고 싶다, 200억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런 꿈이 있다면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사람을 모시고 막 삼고초려 해가지고 찾아가고 이렇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로서는 막 그런 생각이 막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협업을 할 만한 제안이라든가 이걸 결정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도 여러 제안이 오는데, 이제 한 디자인 강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강의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강사로서 한번 일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업에서도 이상한 제안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나라는 사람이 편하게 이걸 좀 되게 여길 수 있는 하나의 범위로서의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수락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락을 했고, 이제 디자인 강의 같은 거를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우님 느끼시고 우리 얘기하면서 저 느꼈는데, 이 1인 기업이나 작은 브랜드가 하는 사람들은 에고가 세가지고 그 두 사람은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큰 조직에서 온 제안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공신력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결소지만 저희는 해결 상담. 해결은 책임이고. 네. 생각 나눔이죠.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이제 선우님이 해줬던 부분에서 전 좀 특이했던 부분이 그냥 그런 어떤 글로벌 사이드로 보는 부분이었는데, 그거에서 정말 한국에서 좋은 롤모델이 돼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응원과 기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뉴스레터 기조, 지금 컨텐츠 기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다루는 사례 다루지 마시고, 되게 잘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개시켜 주시는 것도 되게 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꼈던 인사이트들이 모여서 지금의 생각으로 좀 굳혀진 게 아닌가. 역시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 꿈이 구체화되는 게 확실히 크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우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나 혼자 보자 또 이렇게 녹화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인 기업 혹은 작은 조직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다음 기회에 또 같은
또 좋은 분들 모시고 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콘텐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